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 개선과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13만 5천 건으로 전달보다 2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인 102만 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동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건설 허가 건수도 114만 3천 건으로 10.1% 증가해 2008년 중반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0% 상승했다고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했습니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이로써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앞서 나온 잠정치와도 동일했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줄곧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그리스와 채권단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켓워치는 라가르드 총재가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대화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 또한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바루파키스 장관은 거의 끝났다, 일주일 내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프라스 총리도 협상이 결승점에 들어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증시 랠리로 중국 정부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주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평가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주가 및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은 총 자산의 65%가 부채인데 주가가 올라 국유기업의 자산 가치가 불어날 경우 부채 부담이 줄면서 중국 정부의 부담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발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지표 호조 속에서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뜨뜻미지근하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만 나홀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사상 최고치 하니까 또 엄청 올랐다는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포인트로는 한 13포인트, 퍼센트는 0.07%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신고가는 신고가죠. 앞서서 신고가를 미리 냈었던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는 살짝 눌리고 말았는데 그렇지만 조정폭이 또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장중에 여러 차례 반등을 시도했었지만 마감가로 플러스는 다우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하시겠습니다. 일단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컸던 동력은 바로 주택지표 호조에 있었죠. 4월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에 비해 무려 20% 이상이나 급증한 데 따라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인데요. 약 한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일 정도로 좋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지표를 보면 주택 지표가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견고한 개선세를 보여줬었는데 역시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 주택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주택 지표가 호조세를 띠면서 달러가 강세를 같이 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약간 크게 갈 수 없었던 측면이 분명 있었고요. 월마트 또한 앞서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탓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주가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미국의 4월 F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알 수 있는 의사록 공개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시장은 역시 결과 보고 가자 관망세도 컸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 확인해보죠.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보시는 대로 18,312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고가 마감가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13포인트가량, 퍼센트는 0.07% 오른 결과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도 차례로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 많이 빠지지 않았죠? 0.1% 정도 그래봤자 많이 빠진 정도입니다. 조금 조용했다, 같이 오르지 못했다 이 정도고요. 자, 이번엔 유럽을 한번 볼까요?
독일의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엄청 올랐죠. 상대적으로 중간에 보여지시는 영국 FTSE 100 지수는 조금 조용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2%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ECB 유럽 중앙은행의 한 관계자가 추가 부양책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커다란 얘기 자체는 아니었는데요. 여름철 되면은 유로존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5, 6월 달에 미리 한번 국채를 좀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추가 부양으로 인식이 된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주식이 크게 반응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간밤에 유럽에서 보여졌다는 거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한번 보실 텐데요. WTI가 이제 57불까지 내려섰습니다. 60불 쪽에서 이제 추가 반등을 결국 못하더니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말씀드렸죠. 그 여파로 유가가 일단 밀린 것도 있을 거고요. 사우디가 지난 3월 달에 수출량이 최근 10년 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사우디발 공급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올 10월 정도가 되면 WTI 기준 45불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한 것도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꽤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지수 마감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경기 민감주가 크게 움직여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경기 민감주가 꿈틀하는 사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참고로 어제 중국장은 3% 넘게 급등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4,4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봅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 연결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4월 주택 착공 건수가 7년 5개월 내 최고치, 전달보다도 20%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역시 주택 지표는 견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3월부터 무려 20.2%나 증가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는 또 2007년도 11월 이후에 최대치이기도 하면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또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 전월 대비 증가율로는 91년도 2월 이후로 최대치일 정도로 하여튼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허가 건수에서도 지난 4월에 그 전달에 비해서 10.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런 그 주택시장 상황은 그 소비나 투자나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의외의 그 저조한 성적이 나오는 것과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서 믿을 것은 주택 지표밖에 없다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봄에 주택 건설이 좀 크게 증가하는 그런 계절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향후 그 금리 상승에 좀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 시장 호조가 현재 주식시장 호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특이하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에서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경향성이 좀 더 짙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와 생산, 제조업 쪽의 지표는 상당히 부진했던데 반해 주택 지표는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곧 현재 시각으로 22일 밤 물가 지표가 나오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다리는 와중에 주택 지표가 잘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물가 지표도 잘 나와줄까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3월보다는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라면서요. 예, 지금 22일 날 발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좀처럼 회복 기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렇게 발표된 여러 가지 수치에서 미국 경제 여전히 고전 중인데요. 4월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0.3%가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6개월 이래 최저치로 상당히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또 2분기의 성장률마저도 하향 조정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CPI에 대한 그런 어떤 예상은 좀 어떤 긍정적인 예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식품과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코어 CPI에서는 약간의 상승이 점차
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택 부문에서 이 호조가 이 CPI에 또 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고, 만약에 그 CPI가 뭐 혹시 그 예상 외에 어떤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또 국채금리에는 또 지금 국채금리가 상당히 또 그 많이 오르는 중인데 여기에 또 상승 압력을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계속 월가 그리고 전체 금융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4월 FMC 회의에서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의사록 발표가 바로 곧이죠. 그 다음날 바로 옐런 의장의 연설도 있을 텐데 어떤 얘기가 4월 달에 오갔을까요? 매파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고들 점치고 있죠. 말씀하셨듯이 그 4월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네. 곧 그 21일입니다. 곧, 내일이죠. 그리고, 결국 그 지금 미국 경제 그 지표가 상당히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연준 이사들의 그 시각이 어떤지 뭐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연준에서는 최근에 그 미국 경제가 그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 저하를 보이는 게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었었는데 과연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얘기들이 오가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가 아마 이번 그 의사록 공개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가 현재 이 서부 항만 파업 그리고 달러 강세 또 저유가 또 기후적인 문제 뭐 여러모로 하여튼 내외생적으로 악재가 있었고 그게 현재 미국 경제에 크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여지고 연준의 그 주요 인사 중에 한 사람인 그 미네폴리스 연준 총재는 이 페드가 양쪽 하나를 너무 빨리 끝낸 것이 뭐 문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22일 날 옐런 의장의 그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어떤 뭐 깜짝 발표는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금리 그 인상에 대한 좀 어떤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돌이켜보면 4월달 미국은 지표를 쭉 보면 고용이 좋았고 간밤에 나왔던 주택 관련 지표 정도만 좋았을 뿐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부진했는데 2분기 첫 달이 4월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2분기도 1분기 대비 빠르게 개선될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1분기도 사실상 다시 한번 확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 2분기도 빠르게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다면은 9월 아니라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네, 거의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적으로 6월이냐 9월이냐가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지금 그 미국 경제 지표가 연초에 상당히 좀 좋은 양상을 보여서 의외로 좀 뭐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상까지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사실 이 주택 경기 외에는 그야말로 실물 분야의 뭐 중요한 분야에서 전혀 지금 어떤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양적 완화가 빨리 끝나게 문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인식마저도 있을 정도로 지금 그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봤을 때 금리가 뭐 6월, 9월 뭐 그때쯤 가서 인상을 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12월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 개인적인 예상을 하긴 합니다. 네.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려고 보니까 경기 회복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유럽 쪽은 이제 막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잠정치와 동일하게 확정치도 0%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확실히 유로존 물가가 마이너스에서는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로존 통계청이죠. 유로스탯에서 4월 CPI 확정치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0%고요. 뭐 제자리인데요. 그래도 좀 안심하는 거는 5개월만 지난 4개월간 계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아마 그만큼 디플레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4월 확정치에서는 그러한 디플레 압력에서 아주 다소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 보이고 또 전월 대비로는 한 0.2% 정도 상승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ECB에서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디플레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 뭐 그런 것인데 그 효과가 아주 뭐 미미하게나마 드러난 지난 4월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업률은 한 11.3% 그리고 그 이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글로벌 국채 시장의 불안을 주도했던 것이 독일 국채 금리였었는데 독일 국채 금리가 0.05% 정도에서 0.5%를 넘어 이제 0.6%에 완전히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금리 급등세가 추가로 여기서 진행이 되지 않고 안정되려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는데 간밤에 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29%까지 상승하는 등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한 말씀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독일 국채 시장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국채 시장의 어떤 불안을 자극하는 아주 그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 독일 국채 금리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상승세만 완화된 것이지 여전히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독일 국채는 다소 좀 진정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그 국채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금리 같은 게 크게 오르는 그런 양상이고요.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급상승 그리고 이제 채권 가격의 어떤 폭락이 그 금융시장에서 어떤 거래량 급감하면서 유동성 부족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어떤 거래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유동성 부족에 그런 원인이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 그 국채시장의 현재 그 불안정성도 이런 어떤 유동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금리 급등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요. 만일 특히 주식시장으로부터 어떤 유동성이 순유출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상당히 크게 올라왔던 어떤 주식시장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나아가서 이 유동성이 통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또 외환시장에도 여러 가지 환율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유동성이 어디로 유입되고 유출되느냐를 좀 상당히 주목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국제금리 불안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봉합이 안 돼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리스 구제금리 협상에 지금 청신호들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채권단 쪽에서도 한 이달 말 내지는 늦어도 6월 초 정도 타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정작 그리스는 상당히 그런 점을 바라고 있는데 그리스 총리도 협상에 약간 비유적인 말을 했죠. 결승점을 거의 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그리스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좋은 시그널들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으나 그렇지만 협상 내용은 변화가 없다. 상황은 아직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여전히 팽팽하게 이 그리스하고 채권단 간에 큰 양보는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 그리스도 사실 상당히 이런 끈질긴 협상에 놀랍기도 한데, 사실 그리스로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당연히 상환 여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인데, 이럴 모를 리 없는 채권단이 계속 압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한 달임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채권단이 상당히 양보하고 그리스가 아주 약간의 양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사실 EU 정상회담이 잡혀있긴 한데 이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사실 그리스가 다음 달 5일 정도부터 또 막아야 되는 부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늦어도 6월 초, 6월 5일 전까지는 뭔가 결론이 도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일본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지금 IMF는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일본의 성장률을 한 1%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일단 작년 4분기보다는 안 좋을 거란 예상이라고요. 예. 지금 아마도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 증가율로 했을 때 1.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 GDP가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에 그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지난해 4분기에 좀 플러스로 회복되면서 2.2%를 기록을 했고, 이번에 그 시장 예상대로 1.5%가 뭐 실현된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그 경기 회복 속도가 또 갑작스럽게 더뎌졌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그 중앙은행 그 의사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 일본 경제가 엔저 영향 때문에 경상수지는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또 한편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악재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MF는 지금 일본 경제 성장률 전체 1년 한 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분기에 2.2% 성장했던 일본이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올 1분기 한 1.5%밖에 성장을 못한다면은 추가 부양 카드를 쓸 것인가 연관지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관심사가 될 텐데요. 21일, 22일 양일간 일본 BOJ 금정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금통위 비슷한 게 열리죠. 금리를 결정하고 최근에 어떤 부양책 규모를 유지할 건지 더 크게 늘릴 건지 얘기가 나올 텐데 이번에는 그냥 부양 규모를 키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만 할까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급작스럽게 그런 키우는 결정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구로다 총재가 지난달 말만 해도 추가 부양책은 또 없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장은 상당히 크게 실망하면서 일본 증시가 아주 급락했었던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그 직후에 일본은행이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회계년도에 대한 물가 상승률 전망치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책 가능성이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개최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는 결국 자산 매입을 통한 보너통화 공급량을 80조 엔으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었었고요. 그럼에도 또 다시 구로다 총재가 현재 일본 경제의 물가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어떤 이런 QE의 그런 어떤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2% 달성 늦어지면 QE 조정 가능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 금정위에서 추가 부양을 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셨습니다. 미국, 또 유럽, 그리스를 돌아 일본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분석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종목 장세 지속이다, 낙관론 유지하자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시장에 자금이 갈 곳이 없다. 결국은 흘러가는 쪽은 증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악재가 별로 소용이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악재가 어느 정도 나와도 그것은 다 상쇄시킬 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자금 이동이죠. 위험 자산을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악재에도 끄떡 않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은행에 돈 갖다 맡기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증시, 이걸 돈을 좀 내가 어디 맡겨서 좀 불릴 때가 있는데 곳을 찾는데 그것이 결국은 증시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참고해 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그다음에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제가 뽑아온 기사 좀 빠르게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ehind Apple's move to shelve TV 플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숨겨진 애플의 TV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had dropped라는 얘기를 its TV 플랜. 결국은
TV 계획 자체를 애플은 드랍했다라고 얘기는 거의 포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뒤로 많이 밀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투자자인 칼 아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ut investor Carl Icahn sees the firm entering.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들이 애플이 내년쯤에 TV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칼 아이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출시 예정을 칼 아이언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왜 짚어드리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플은요, 지금 홈 오토, 그러니까, 즉,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스마트 홈 시스템, 거기다가 스마트 TV,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를 IoT로, 즉, 인터넷 오브 싱즈로 연결해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TV까지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애플이 전반적으로 전자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러니까 이 시장 점유율을 자기들이 높여가겠다는 거예요. 애플은 지금까지 매니아층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저가 시장까지 공략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느냐, 국내 시장에. 자, 애플의 지금 디스플레이 쪽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LG 디스플레이인데 이 LG 디스플레이 쪽은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앞으로 애플이 진짜 TV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쪽은 더욱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도 고해상도 TV예요. 그런데 이 고해상도 TV를 그들 자체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보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TV, 그리고 조금 더 사물 인터넷에 가까운 TV를 출시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해상도 쪽은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맡을 확률이 높고요. 나머지 신기술적인 측면은 애플의 몫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되면 결국은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이 완성품 TV 쪽을 만드는 곳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크게 상승할 때도 발목이 잡히겠죠. 그래서 저는 LG전자, 삼성전자는 조금 투자를 좀 이제부터 좀 유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 신문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61억 벤처 1조 6천억 원 벌렸다. 지금 IPO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성장의 지배구조 안정, 뭐 은행 베트남이 고쳐다,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뭐 일단은 은행 금융권이 워낙 안 되니까 베트남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주가 지금 여러 가지 핀테크나 이런 쪽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IoT 20년 후 모든 집에 빌트인으로 산업혁명 못지않은 변화 온다. 그렇죠. 거의 산업혁명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 기기가 전반적으로 다 도입이 된다면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신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집 안과 집 밖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삼성, 애플, 구글 경쟁 속에서 전략이 달라서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죠. 이분의 얘기는 좀, 요 부분은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요 기사에서 나오는데, 삼성, 애플, 구글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한 부분 속의 경쟁입니다. 전략이 다르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제품이 비슷하다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근데 이제 동반성장, 이 산업혁명이라면 동반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부 장기 관점에서 신산업 성장, 규제 밸런스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물 인터넷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산업 성장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오히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뒤처지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 오브 싱즈의 세상 곧 열린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증시에 큰 화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속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나옵니다. 아유, 얼굴이, 폭 누가 눌러놓은 것 같네요. 그죠? 예, 참, 이런 얘기 해서 참 못생겼습니다. 그죠? 자, 마윈 알리바바 회장, 한국 시장 위한 코리아페이 개발 추진, 한국 쇼핑몰 시장 직접 진출 계획은 없다.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문화 혁신, 하이테크 기업 투자. 자, 문화 콘텐츠 얘기 나오지. 그리고 문화 혁신,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급등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결국은 중국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얘기가 문화 콘텐츠 쪽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죠. CJ ENM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장기 성장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로바 역시 마찬가지 문화 콘텐츠 업체죠. 이런 쪽으로 장기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한국 물류기업과 세계 물류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는 가장 관심 있는 기술 분야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시장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클라우드 시장, 빅데이터 시장이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장, 그가 관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가 관심이 있다는 것은, 자, 직접적으로 직접 진출 계획이 없다. 그러나 한국 쇼핑몰 시장보다는 이 시장에 더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앞으로는, 고객과의 데이터베이스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들의. 결국은 고객과 1대1의 싸움이고, 면 대 면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느냐의 정보력의 싸움이라고 이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최근에 고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물품, 그리고 1대1로서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했던 물품, 그녀가 관심 있어 했던 물품, 그런 것들을 이 빅데이터 시장에서 바로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빠른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 그것이 대기업들의 생각이고 이 마윈 회장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제품 쪽보다는 앞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장기 투자에서의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윈 회장의 생각이 이제 앞으로의 클라우드 시장이 먼저 선점을 해야만 그 다음에 제품 시장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짚어드린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그거 꼭 좀 보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그것이 조정이 들어왔다, 21선이 무너졌다, 62평이 깨졌다, 그것이 산업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산업은 이런 데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 그때부터 개화기가 시작되면 중흥기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인 개화기 무렵쯤에 이제 꽃을 살짝 꽃망울 터지려고 할 때,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의 더존 비존이나 그 다음에 알티캐스트 이런 클라우드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희망찬과 울려 펴지는 쌍용차 평택공장 가본이라는 기업 탐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동료 복직 위해서라도 회사 키우겠다. 티볼리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잔업 특근에도 행복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티볼리로 인해서 복직을 하게 되면 뭐 이효리 씨 얘기도 막 나왔었습니다. 그죠? 이효리 씨가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수많은 남자분들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일단 시집을 가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보다는 이 지금 참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료를 복직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키우겠다는 얘기들, 그리고 그들이 노사분규 없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티볼리가 지금 인기 폭증이죠. 그러면서 이 SUV 시장에서의 어떤 인기 상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지금 쌍용차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 많이 올랐다가요 최근에 건전한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보셔도 굉장히 좋은 영역이다. 왜냐하면 이 티볼리의 인기가 생각보다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그리고 이 티볼리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쌍용차를 조금 주목해 보셔도 꼭 티볼리를 사겠다는 마음보다는 그 티볼리 2대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그죠? 티볼리 한 대 살 돈으로 2대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쌍용차 주식에 좀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투자 전략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저는 종목 장세 지속이라고 보고 있고 낙관론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잡아가 드릴 테니까요. 계속 지금 제가 낙관론을 외치고 있어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 점들이 참고가 되신다면 지금 함부로 시장에서 좋은 종목군을 갈아타실 필요 없다, 심지구든 매매 하셔야 된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눈높이 충족 여부에 따른 주가의 차별화, 이건 뭐 여전한데 사실 드디어 어제 경기 민감주가 크게 한번 꿈틀했거든요. 좋게 보셨던 조선주 중에 탑픽인 현대중공업까지도 큰 폭의 반등이 있었었는데 어제 시장 자체보다도 업종별, 종목별로 큰 판도 변화가 있었던 그런 날이죠. 전일장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 계속되는 뭐 순매수, 뭐 양은 그렇게 과거와는 달리 좀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유입되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외국인들을 하면 뭐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경기에는 어찌 보면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실적 턴어라운드와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이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끝났고 이제 중소형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에선 조금은 더 실적 관련된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 어제도 크게 벌어졌었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대형주 중에서 실적 공백기 과연 이제 서서히 메꿔지는가 안 메꿔지는가, 어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서서히 메꿔지면서 다시금 두 번째 유동성 장세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어제 하루를 보고서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유동성 관련된 순환매 어제 크게 나타났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IT, 화학, 그리고 이제 운송, 조선, 이렇게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좀 늘어나는 그런 상승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반면에, 오히려 유통을 포함한 내수 관련주들의 과거 이제 공백기를 메웠던 업종군이었겠죠. 유통과 내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좀 다소간의 약세 분위기, 좀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그 집중화,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내추럴 엔도텍 이후, 내추럴 엔도텍 어제 다시금 그 대폭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상한가 진입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분이 아니다라면 내추럴 엔도텍 함부로 접근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이 상황, 내추럴 엔도텍의 어떤 그 상황 이후에 제약 바이오 조금 더 집중화되는 확실하게 가시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아직까지 계속되고, 이 부분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지금 이제 달러의 강세 전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유로화의 약세 부분, 그리고 달러의 강세 전환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의 우리나라로의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에 분명히 좀 어떤 차관을 해두시고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좀 어제 있었던 특징주들 간단하게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신약 개발 성과가 가시가 된 제약, 바이오 5개 종목군이 상한가를 보이는 그런 어쩌면 굉장히 이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나타났었고요. 매출 증가를 보였던 조선주의 급등, 현대중업 8%, 그리고 한진중업 10% 넘는 그런 상승 급등세가 나타났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 제휴권으로 인해서 알리페이와 관련된 어떤 그 종목 찾기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육아용품주들의 동반 급등 나타났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T월드라는 부분 그거 좀 들어가 보시면 대강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보령 메디앙스 외에는 사실상 눈에 그렇게 크게 띄는 육아용품은 조금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찾아보기는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그 T월드 부분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이제 가장 핫한 시장 내 테마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 테마인데요. 그 음식료주 가정 간편식의 테마 계속 상승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랄지 롯데 칠성, 삼립식품 이렇게 좀 계속되는 어떤 그 신세계 푸드도 그렇고요. 좀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밸류에이션으로서는 지금 현재 답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에 오늘도 역시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항상 밸류에이션 염두하시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제 알리바바 제휴 소식에 유아용품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었고 정작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3%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간밤에 차트를 보니까 유럽도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국도 앞서서 신고가를 내고 있었고, 간밤에 얘기해 주신 대로 주택지표 호조에 따라 달러가 이틀째 강세를 시연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유동성 보강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변수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달러의 강세 전환이 어찌 보면 유로의 약세에 따른 강세 전환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 총 이제 6개국 통화 중에서 유로존의 통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유로화가 그 약세를 보인다라면 달러는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달러의 강세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뭐냐면 해도 원화의 환율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핵심 변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에 따른 외국인 유동성의 유입 부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원화의 어떤 그 약세 분위기가 조금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에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한 700~800억 내외의 외국인 순매수 나타나곤 있습니다. 다소간 아직 좀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강화가 될 가능성 여지를 분명히 남겨놓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기대를 거셔도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라면 이 부분이 가속화가 된다라면 경기 민감 대형주로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들. 특히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확실하게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텐데요. 경기 민감주 턴어라운드 영업 레버리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4월 매출의 증가 소식에 따른 현대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큰 폭 상승 부분들,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라 하면 단위당 고정비의 감소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지 상황 턴어라운드, 경기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면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변수는 매출 부분이다라는 것. 매출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 단위당 고정비의 하락 부분은 영업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보신다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 일단 세 가지 트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유동성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성장과 관련된 어찌 보면 어떤 명함 교차 부분 계속되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실적 성장과 관련된 옥석 가리기 부분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두 번째 트랙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트랙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개별 테마주의 또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개별 테마군들 이 세 가지 내가 과연 어떤 트랙에 오늘 집중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서 정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테마군들 정말 자신이 없으시고 그냥 멋모르고 말 그대로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서 쫓아 들어갔다 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쫓아 들어갔다 가는 잘못하면 말 그대로 그냥 엇박자를 내면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개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동성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어쩌면 좀 더 쉬운 전략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환율의 변화 부분, 이에 따른 외국인의 변화 부분, 이로 인한 어떤 그 경기 민감화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여부로의 접근이 오히려 좀 더 편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유 있는 상승인 건 뭐 확실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안 좋게 보신 건 아니셨지만 아주 많이 오른 데 따른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선침해하는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우리 신승영 대표님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직접 운용하신다면은 내수주, 조선 등을 포함한 경기 민감주 지금 바통 터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시고 싶으신지요?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짜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기 민감주 쪽을 한 50% 내외 정도 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랄지 이제 그 전반적인 금융시장과 관련된 조만간 이제 FOMC 회의도 있을 것이고, 조만간 이제 경기 개선과 관련된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 변화들 가장 먼저 금융주 쪽에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실적이 개선되는 증권 쪽에 일단 그런 관심들도 그쪽에 한 30% 정도 갖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20%는 현금 아니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랄지 아니면 가정 간편식 테마. 그러니까 테마를 내가 쫓아갈 자신이 있으시다라면 20% 내외를 바이오나 가정 테마주 쪽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 좀 갖고 가시고 나머지 50%는 경기 민감, 30%는 정부 정책 전체 큰 그림과 이제 관련된 경기 턴어라운드와 관련된 어떤 유동성과 관련된 은행주랄지 아니면 증권주랄지 전체적인 그런 큰 포진을 해 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 포트에서 절반은 경기 민감 대형주여야 된다라는 의견 가장 강조해 주셨고요. 은행이라든가 증권 등 30%, 그 밖에 내수주를 하든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든 자신 있으면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이쪽 제약 가서 트레이딩을 하든 그 비중은 20% 안쪽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화학과 건설이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하셨는데 어제 그 화학주가 크게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도 장중에 135만 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여름 관련주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위닉스도 이틀째 쑥쑥 그리고 잘 보고 계셨던 SM도 또 이틀째 쑥쑥 시장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장부터 차례로 살펴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가 이제 말씀드렸던 2120포인트 부근까지, 그러니까 21선 부근까지의 상승세가 나왔던 그런 경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200일선에서의 움직임,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이 나와줘도 이번 상승 때
이변성 때 물론 추가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은 21선에서의 하방 압력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 특히나 이번 반등 때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 정유주들도 그렇고 화학주들 특별히 관심이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 매수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측했던 현재 돌고 있는 대형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그리고 어제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관 매도세가 언제 끝날지, 정말 이 기관들이 벌써 매수를 해줬으면 어느 정도 우리 지수도 다우지수처럼 신고가 경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 우리 증시가 2,000포인트만 넘어가면 매도세가 발생되는 이 고질적인 물량들이 시장에는 계속적인 압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 시에 21선에 대한 저항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도 갭을 메운 이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5일선과 11선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일단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 그것이 현재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3거래일째 700포인트 상단에서는 강력한 돌파보다는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서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2거래일째 음전환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보다는 5일선과 3일선이 유지되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 더욱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어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급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기고 있다가 실적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을 때 언더슈팅이 나왔던 종목들, 특히나 뭐 NHN 엔터라든지 IT 부품주들 위주로 해 급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왔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바닥을 잡아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학습이 그럼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IT 부품 섹터들이나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바닥을 기고 있던 종목들,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현재 구간 공략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경기 민감주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정유화학주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나와줘야 코스피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조금은 일치가 됐던 그런 모습이 되겠죠. 삼성전자도 한 3%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이 좀 나와주니까 IT 부품주들도 함께 반등을 하는 모습들. 자, IT 부품주들, 삼성전자를 좀 보시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권에 있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세, 조금씩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권은 지속 다져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IT 부품주들, 대장주와 부대장주 관련된 그런 엮어서 항시 관찰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인지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화학주들도 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롯데케미칼이 대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LG화학과 기타 관련주들 대장주 보고 공략을 하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결국 이제 어제 롯데케미칼이 장중에는 마이너스 2%까지 하락세가 좀 나와주었지만은 장중 고가가 3%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고 가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양호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캔들의 모습들,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25만 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M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와주었죠. 자, SM 같은 경우 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지속적으로 좀 다지는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초반대,
32,200원대와 33,300원대 이 구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응집했다가 아랫꼬리로 개인들이 턴 모습, 그리고 나서 슈팅이 좀 나오면서 장대영봉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SM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4% 가까운 그런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엔터주들 여름 정도까지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고 눌림 매수 전략 지속적으로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 매수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위닉스라든지 선풍기 관련된 신일 산업도 그렇고 여름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바닥권이라고 좀 판단이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닉스가 어제 한 7% 정도 급등세, 신인사업도 한 6% 정도 급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장세는 조금씩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일부 꺾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2분기와 3분기에는 현재 바닥권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슈팅이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의 포트 짜시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시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도 이제 그렇고 그제도 이제 저녁 10시에 하는 종목 특값수 프로그램 참여율이 첫 방도 그렇고 어제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가 지금 현재 이제 폭주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현재 트렌드에 맞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아침에는 상한가 팩토리, 저녁에는 종목 특값으로 주식 일상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멘토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직접 출연해 주시는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 지금 종목 문의가 100통 넘게 몇백 통 이렇게 오고 있어서 케어가 안 될 정도로 문의가 많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10시에도 역시 이두코 멘토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수정 봐주실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코 멘토님이 오늘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제약 바이오가 상승을 멈춘다면 그 다음 타자로 매기가 들어갈 종목이 무엇인지 미리 한번 대비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주택지표가 개선되면서 미국 증시 그렇지만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만 신고가를 내는데 그쳤는데요. FOMC 의사를 공개 앞두고 관망세도 컸었고요. 주택지표 개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띈 것이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올랐던 우리 코스피 오늘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시가 들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